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주호 앵커입니다. 최근에 월가워즈 대박 났다면서요? 센세이션.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신기록. 그죠. 네. 뭐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좋은 소식. 저희 그 월가워즈에서 제가 충격적인 제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 딱 출근하자마자 우리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을 생중계를 해보자. 네, 진짜 생중계를 했고요. 저희 전체린 앵커라고 이제 동시통역이 가능한 친구가 있어갖고 그 친구랑 같이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6,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그날 저녁에 네. 발칙경제 라이브 때 홍보를 한 효과로 그렇죠. 그렇게 제가 됐다 일부러 나왔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아시죠? 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갔어요. 그래도 네, 덕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회사에서도 칭찬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사실 이런 느낌을 언제 받냐면은 예전에 이거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때 알바로 막 이렇게 드라마에 방송 기자 역할로 엑스트라 출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KBS에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주변에서 전화 와요. 그런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잘 봤어 이렇게 연락 온. 발칙경제 구독자분들도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어디서 좀 전화 좀 한번 받아봐야 뭐 신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그 열기, 네. 어떤 지금 딱 붐업돼 있는 그 업된 텐션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BNPL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BNPL, 반응이 그렇게 많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 그래도 어쨌든 한번 물고 늘어지면 근데 보자. BNPL이 진짜 핫하다니까요. 이거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핫해요. 그 지난 시간에는 왜 BNPL이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할부가 미국이가 유럽 시장에서 왜 이렇게 핫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엑기스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면 다 끝난다. 오늘 이 하나에 다 끝내볼. 방송 전에 원고 안 주더니 내 주식 살까봐 그런 거예요? 진짜 제가 그 글로벌의 가장 우수한 그 BNPL 기업들만 딱 추려갖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BNPL 하고 나서 엄청난 소식이 한 가지가 터졌었죠. 어펌 제가 뭐 어펌에 대한 기업 얘기를 했던 건 아니지만 어펌이라는 기업이 BNPL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존하고 어펌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최대 커머스와 최대 BNPL 업체가 최대는 아니에요. 최대는 아닌데 미국에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성장주 가운데 하나인 어펌이 딱 하자마자 46%가 하루 만에 올랐어요. 46%요? 46%. 이게 아마존이 오른 건 아니죠? 아마존 어펌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46%가 이게 아까 전에 그 어펌 시가총액 계산해 보면 대충 한 30조. 거기에 46%면은 대충 때려가지고 한 2, 3조가 하루에 12조. 작중입니다, 여러분. 와, 12조가 하루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단한 뉴스인지를 혹시 그날 방송 듣고 BNPL 어펌 사신 분 혹시라도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아마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존 매출의 60%가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을 했는데 2020년 아마존의 매출이 3,860억 달러 정도예요. 이 중에서 AWS 빼고 60% 정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을 따져보면 한 2,3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한 50조. 저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도 안 돼요. 너무 커서. 250조는 그러니까 한 해 매출이.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 단 1%만이라도 BNPL로 결제가 된다면 이게 23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펌이 2020년 매출이 5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5억 달러 한 해 동안 BNPL로 이제 어펌이 5억 달러밖에 못 벌었는데 이게 만약에 아마존에서 1%만 BNPL로 결제가 된다고 쳐도 23억 달러, 1년 매출의 몇 배입니까? 한 4배 이상을 벌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뉴스임은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펌에만 긍정적인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시장에서는 이거 아마존에도 되게 좋은 거다. 그 이유가 아마존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생필품들을 되게 많이 팔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최저가 딜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구매 물품들은 대부분 저렴한 물품이 대부분이었어요. 비싼 것들은 아마존에서 잘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BNPL이 된다? 그러면 비싼 물건도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겠구나 라는 쪽으로 논리가 귀결되다 보니까 아마존, 어펌, 윈윈하는 어떤 파트너십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BNPL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여전사라고 불리는 네네. 회사의 여전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일종 카드 그런 거예요. 카드 할부 이런 건데 네. 카드 할부 이런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육성하고 있느냐를 네네. 따졌을 때 비싼 물건을 팔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업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걸 파는데 이걸 한 번에 팔려면 비싸서 안 팔리니 네. 여기다가 할부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팔 수 있게끔 네. 해주기 위한 금융사가 여신전문 금융업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신전문 금융업사가 바로 자동차 할부를 하고 있는 캐피탈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처럼 아마존에서도 비싼 물건을 팔 때 어펌에서 할부 금융을 제공한, 그러니까 사실상의 할부 금융을 네네. 제공한다면 네. 이거는 아마존 입장에서도 고가의 물건을 팔 그러니까요. 수 있는 뭔가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마존이 어펌과 그 제휴를 맺었다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갑을관계 해갖고 어펌에 이제 아마존 찾아가서 저희랑 가맹 좀 맺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막은 모르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작은 유튜브지만 그럼 큰 데가 저희랑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연락 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뉴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게 그럼 BNPL 업체들이 글로벌에 어느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 예.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 기업을 오늘 비교해 볼 건데 스웨덴 기업이에요. 클라르나.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BNPL 기업이고요. 그렇죠. 애프터페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호주를 대표하는 그 BNPL 기업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어펌.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클라르나가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클라르나가 그러니까 유럽을 장악하고 있어서 일단 지난 상반기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클라르나를 통해서 310억 달러 정도가 결제가 됐고요. 금융 후진국들 유럽, 미국, 호주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애프터페이가 그 다음으로 71억 달러, 어펌은 36억 달러. 그러니까 어펌이 작은 기업이에요. 예. 작은 기업. 자, 근데 그 이제 미국 내에서 BNPL 기업이 사실 제일 잘 알려진 건 어펌이긴 한데 예. 실제로 더 이상 미국 내에서 BNPL 어펌은 그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어펌이 그 앱 다운로드가 78%로 압도적이었었고요. 애프터페이가 17%, 클라르나가 2%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지금 2021년 1분기 한 3년 됐나요? 3년 만에 어펌은 다운로드 수가 16%로 확 줄었고요. 물론 많이 깔아놨을 수도 있어요. 애프터페이를 까는 수가 26%로 크게 늘어났고 제일 큰 게 클라르나입니다. 34%. 사실 금융업이라는 게 다른 나라 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유럽의 어떤 지배자인 클라르나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 기준,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와. 그 창업 연도를 한번 볼게요. 클라르나가 어떻게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장악력을 갖게 됐냐면 2005년부터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05년에 클라르나가 창업을 했고 2012년에 어펌이 창업을 했고요. 2014년에 애프터페이가 창업을 했는데 애프터페이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 기준도 높고 그리고 앱 다운로드도 높은 거 보면 애프터페이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런 걸 보면서 왜 스퀘어가 어펌이 아닌 애프터페이를 선택했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잠시 후에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클라르나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지금 그 투명한 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모을 수 있는 정보 다 모아봤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활성 이용자 수가 4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글로벌로 따져보면 활성 이용자 수가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9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거고 미국 내 우리는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 내 가맹점 수가 7만 8천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 게 클라르나예요. 어펌의 경우에는 미국 활성 이용자 수가
5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클라르나보다 활성 이용자 수는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맹점 수가 6,500개긴 한데 이게 개수가 뭐 10분의 1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월마트가 포함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아마존이 포함돼 있고 하니까 이거를 직접 개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측면이 중소 가맹점이 있고 아니면 그쵸. 초대형 가맹점이 있고 초대형 가맹점이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와 월마트, 아마존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건 또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쵸. 가맹점 수로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프터페이를 좀 보자면 애프터페이는 글로벌 활성 이용자 수가 1,600만 명이에요. 클라르나 9천만 명보다는 작죠. 그래도 그 어펌보다는 훨씬 더 많고 북미 지역에서 활성 이용자 수가 1,050만 정도가 됩니다. 오, 꽤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펌이 아닌 애프터페이를 스퀘어가 인수했는지를 이런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애프터페이의 경우에도 글로벌 수십만 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나가보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 신용 정보를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지? 저는 거기서 이제 연체율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했었어요. 중요하죠. 사실 금융업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미국 내에서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 텐데 미국 내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2020년 3분기에 4.7%를 기록했거든요. 전체가. 높네요. 그래서 이게 그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 나이가 뭐 많으실수록 연체율은 좀 낮아지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4.7%인데 일단 클라르나의 경우에는 그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난 8월 23일에 클라르나 CEO가 CNBC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지난 16년간의 본인들의 데이터를 얘기한 거예요. 손실률이 신용카드 업계 표준의 절반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2%, 3%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애프터페이는 이것도 이제 뭐 실적 자료에 나오지 않는데 재무부에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다 자신들이 쓴 게 있어요. 그게 2% 미만이다예요. 미만. 2% 미만이다고. 애프터페이가 그랬고요. 어펌의 경우에는 그 미래에셋 대우 제가 이게 그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36개월 가중치 적용 분기 연체율이 약 1.1%다. 어쨌든 그러니까 직접 비교는 1.1%? 어려울 수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있어도 신용카드 연체율보다는 낮다는 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 신기하네요. 이게 그쵸? 금융회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토대로 만든 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보다 훨씬 더 연체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금융회사들 진짜 와, IT가 이걸 해냈다는 게 더 신기한 거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용 데이터를 갖고 근데 이제 클라르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르나 CEO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금융사들은 그 개인들의 신용 등급을 통계적으로 낸 다음에 한 $1,000를 주고 니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한대요. 대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처음에 $50 주고 한번 해봐. 잘 갚으면 더 많은 이제 신용 한도를 늘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100를 주고 잘 갚으면 더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연체율이 더 적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클라르나 CEO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6년 동안 자료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했던 자료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말장난 같긴 해요. 이게 원래 신용 등급도 우리가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빌렸다 저기서 빌렸다 저기다 빌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한도 여기서 잘 갚았으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그럼 딴 데 갔을 때 한도도 좀 높아지고 금리도 좀 내려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말장난 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 클라르나 CEO의 논리다라는 거였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던 거는 이거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구매했던 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 구매한 사람들이 정말 잘 갚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한국 얘기를 잠깐 드리면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비즈니스의 어떤 구조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융당국에서 허용해줬던 게 이 데이터 사업이에요. 카드사에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뭘 해봐라. 그리고 이거 뭐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없습니다. 이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런 회사들은 IT 회사들은 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구축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걸 자기의 제일 중요한 자산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해서 활성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활성 이용자 수가 결제를 많이 한 곳이 훨씬 더 그 안정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거고, 그 순서로 봤을 때에는 클라르나가 단연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9천만 명. 그리고 이제 애프터페이의 경우에는 글로벌로는 1,600만 명이지만 북미 시장에서 1,000만 명 정도인 거고, 어펌이 약간 아쉽지만 540만 명 정도인 거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BNPL 기업은 그 활성 이용자 수가 많은 게 정말 굉장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BNPL 업체 가운데 단연 1등 최강자는 누구냐? 클라르나? 클라르나. 숨은 강자가 따로 있어 보이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기껏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스가 등장하나? 그러니까 와 너무 허탈해요. 이런 걸 보면 허탈한데 누굽니까? 애플입니다. 아 기승전 애플.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혁신 기업과 그 이미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했을 때는 완전 그 성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거 말고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시장을 한번 보면 왜 제가 애플이라고 얘기하냐면 애플페이의 사용자 수가 2020년에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그러니까 4천만 명인데 모바일페이 사용자의 약 43%가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4천만 명이 모바일페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BNPL 서비스를 출시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들이 이 4천만 명의 활성 이용자를 갖고 얼마나 많은 BNPL을 또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애플페이가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BNPL 출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스퀘어가 이제 그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겠습니다 발표했을 때 어펌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한 사건에 있어서는 어펌이 급락을 했고요. 한 사건에서 어펌이 급등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네? 논리가 뭐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논리는 없었죠. 아니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애플이라는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시장의 최강자가 BNPL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어펌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스퀘어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 동등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애프터페이를 그 인수한다고 하자 BNPL 시장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BNPL 시장이 성장하는 확대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어펌의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들도 애플은 무서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만약에 애플페이를 하게 되면은 어펌으로 결제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폰 쓰고 있다. 그럼 뭐하러 굳이 어펌 쓰냐 하면 나 아이폰 있으니까 애플페이 그냥 해서 BNPL 하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고객을 뺏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스퀘어가 그 애프터페이를 인수했을 때는 시장 확대되네 이러면서 같이 좋아했던 거고. 어쨌든 그 제가 이 BNPL 시장이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는 시장은 진짜 뜨거운 시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수합병 내지는 파트너십 내지는 뭐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새로운 그 제품 출시 이런 것들이 BNPL 시장은 진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뜨거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 괴리가 많기 때문에 대신 글로벌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카드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은 뭐 카드를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NPL도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글로벌 IT 빅테크 기업들이 페이 시장을 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멘트 파이낸셜도 그렇고 이 페이 시장이라는 게 결국 지급 결제,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어떤 금융의 초입을 네. 잡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쓰다 보면 편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럼 BNPL 쪽도 결국은 이제 그런 질결제 서비스의 한 일종으로서 네. 뭔가 좀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애플은 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있는데, 그럼 그 생각들 다 하시죠. BNPL이라고 하는 건 신용등급 없는 사람 혹은 계좌가 없는 사람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할부 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럼 돈 안 갚으면 어떡하는데? 그거 이제 연체율로 대략적인 걸 보여주긴 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약간 좀 걱정거리는 있었대요. 뭐였었냐면 호주의 대표 기업이 애프터페이였었잖아요. 네. 호주 애프터페이에 그 매출 비중을 보면 매출의 20%가 연체 수수료래요. 그러니까 어펌은 연체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비중, 그 연체 수수료 비중이 중요하지 않는데 애프터페이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가운데 20%가 연체 수수료라는 거예요. 일단 애프터페이가 연체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기도 한데 전체 결제 가운데 한 5분의 1 가량은 돈을 제때 못 갚는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권에서도 이거 BNPL 너무 빨리 활성화되면 약간 부채 쪽에 문제가 있겠는데라는 우려도 갖고 있다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리스크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네. 단기 요인은 아니에요. 예. 원래 연체가 좀 되면은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 요인은 아닌데 글로벌하게 그 경기가 안 좋다. 네, 예를 그쵸.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게 터지면은 그때는 연체 이자니까 비싸게 내던 사람들이 네. 아예 디폴트가 돼버리는. 그쵸. 그러면 그게 이제 확 커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보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 셋 중에 네. 어느 BNPL 회사가 제일 좋은지를 이조 앵커가 찍어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 일단 애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애플. 근데 이걸로 애플이 지금부터 갑자기 20% 30%가 오를 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왜 애프터페이를 스퀘어가 인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활성 이용자 수, 그 다음에 그 거래 규모 이런 걸 보니까 이 BNPL 시장은 그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과 호주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BNPL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또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조 앵커의 재미난 얘기를 다음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치강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